계속해서 계약의 해제, 우리 494페이지 해제권의 행사죠. 그럼 해제권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미 뭐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이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 법률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제권의 행사 방법인데 문제는 1대1이 아니고 상대방이 한 명이 더 있다는 얘기죠. A나 B나 C나 이런 사람들이 해제의 상대방이다. 갑이 해제권자인데 상대방이 세 사람이다. 그럼 세 사람 모두에게 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A, 을, B 모두에게 다 해제를 해야 돼요. 그 반대로 A, 을, B 얘네들이 해제권자인 경우에도 전원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자, 그 내용 여기다가 이제 잠깐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해제권자가 A, B, C 세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갑이라는 겁니다. 이때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해제권자가 A, B, C라고 한다면 A도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고 B도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고 C도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7월 1일 날 했고 B는 8월 1일 날 했고 C는 9월 1일 날 했다라고 하면 계약은 9월 1일자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갑이 해제권자인데 A한테는 7월 1일, B한테는 8월 1일, C한테는 9월 1일 날 해제했다. 그러면 9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 행사상의 불가분성은 다른 얘기로 하면 소멸상의 불가분성으로도 또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행사상의 불가분성은 소멸상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가 B가 C가 각각 해제권을 행사해야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 A하고 B는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C가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계약 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C가 왜 계약을 해제하지 않나 가만히 보니까 C의 해제권이 소멸했답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암만 해제를 열심히 해도 계약은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나머지의 해제권도 다 소멸하는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상의 불가분성 같은 말로 소멸상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94조에 보시면 494페이지에 보시면 해제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뭐 행사의 자유다라고 하는 말은 좀 위험하니까 그냥 해제권이 발생하면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나에 보시면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한 거예요. 분류식행입니다.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외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에 보시면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소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제 의사표시하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 철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면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 보면 불가분성이 나오죠. 그래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 내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항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그래서 547조 제1항을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라고 한다면 가짜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라고 한다면 547조 제2항은 소멸상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페이지는 이거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제하게 되면 그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9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해제의 효과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전항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은 원상회복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 원상회복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금전의 경우는 이자를 주는 것이고 물건의 경우는 과실을 주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받은 날로부터란 얘기죠.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때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책에 있는 내용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급해서 소멸한다. 중간 밑에 있는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소멸된 권리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물건은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금전도 상대방에게 돌려주니까 상대방의 권리를 회복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해제 소급표의 제한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민법은 해제로 인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요거 쌍방향의 요거를 이제 지우고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은 필기해 놓은 걸로 알고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해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혹시 갑하고 을이 법률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을 여기다가 표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행을 하고 이행을 했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계약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전까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명의 외형도 즉 외형이라고 하는데 등기명의나 점유도 갑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이행이 되고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계약이 이행이 됐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을이 취득했고 외형도 을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계약이 해제되고 원상회복되기 전에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다시 갑에게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상회복이 된다. 등기 말소하거나 목적물 되찾아가기 전까지 외형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상회복까지 되고 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가는 것이고 외형도 갑이 다시 되찾아가는 거, 예, 이런 과정인 거죠. 이때 이 계약의 매수인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에요. 그럼 요 구간 중에서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자, 을과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A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B라고 하고 여기서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C라고 하고 여기서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D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계약이 체결이 됐고 이행됐다가 해제되고 원상회복까지 됐을 때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모든 제3자를 다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죠. 여기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 사람은 계약이 해제돼도 자기의 권리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갑이 완전한 소유자였고 을은 매수인 지위만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요. 계약이 이행되고 해제되기 전에는 소유권도 을이 취득했고 외형도 을이 갖추고 있으니까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B는 나중에 완전한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이 해제가 돼도 얘는 무조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얘는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C는요. 계약이 해제됐지만 원상회복되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갑하고 을 사이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은 갑이 회복해 왔지만 겉으로는 을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 사람이 선의인 경우엔 당연히 보호가 되겠지만 이 사람이 혹시 악이다. 악이란 얘기는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이때는 악의는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요. 심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계약이 해제됐고 소유권도 갑에게 회복됐고 원상회복도 갑에게 다 회복이 되는데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을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계약 해제로 인해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제3자는 계약이 이행되고 난 다음에 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B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계약이 해제되고 나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된 사실을 몰랐던 C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얘기하려면 B하고 C는 등기를 갖췄다든지 아니면 목적물을 점유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보호가 되는 것이지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대금 청구권을 가진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 내용이 조금 어렵고 판례도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에 관해서 우리 496페이지의 밑에 보면은 해제 소급표의 제한이다 라고 해서 민법은 해제로 인한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3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 즉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 맺은 여기서 B를 얘기하는 거죠. 해제의 의사표시 후에 등기 말소 전에, 즉 해제의 의사표시는 했는데 원상회복이 등기 말소거든요. 등기 말소 전에 이해관계를 맺게 된 제3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도 선의의 제3자는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례 문제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건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금전이든 물건이든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전의 경우에는 이자 붙여주고 또 물건의 경우에는 과실까지 언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의 원상회복의 원칙이다. 그래서 원물이 존재하면 그 물건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에 보시면 원물 반환의 예외, 목적물이 멸실됐으면요 변상해 줘야 되겠죠. 뭐 당연히.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고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548조에 보니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있잖아요. 이거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이거요. 이게 이 조문이 앞에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뒤에 나올 게 아니라. 그리고 전항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붙여준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자, 그리고 해제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원상회복할 때는 서로 동시 이행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주고 상대방이 안 주면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따구배짱이라고 안 줘버리면 그것도 돌려달라고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동시 이행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거기 549조에 보니까 동시 이행 의무와 동시 이행. 그래,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 이행이죠.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 이행. 갑자기 그거 한자로 나왔네요. 그래서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 이행. 그래서 536조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상회복은 서로 간에 어떻게 앞에서 봤던 동시행 관계 있죠. 동시행의 항변권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얘기고요. 해제권의 소멸입니다. 해제권의 소멸은 해제권도 권리니까 스스로 해제권을 포기하게 되면 해제권이 소멸하는 거고요.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린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해제권의 행사기간은요. 쌍방 합의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해제권 행사기간 언제로 할 것이냐. 보통 이제 법정해제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법정해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1년 이내에 해제권 행사한다. 또는 5년 이내에 해제권 행사한다라고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해제권 행사에 관해서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그럼 최장기가 1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장기가 10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10년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둘 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 혹시 을이 또는 갑이 해제하려면 바로 6개월 이내에 해제해라 라고 최고합니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기간 정하지 않았으니까 놔두면 10년일 텐데 상대방이 갑자기 최고를 하죠. 6개월 이내에 해제하려면 빨리 해제해라. 그럼 그 최고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해제를 해야지 그 6개월 이내에 해제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서 또 해제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상회복해 줘야 되는 물건을 해제권자가 멸실, 훼손, 가공해서 다른 물건으로 만들었다든지 물건 자체를 없애버려서 원상회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또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원인은 해제권 포기하고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최장 10년의 제척기간에 경과가 되는데 제척기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특유의 소멸 원인의 존속기간 경감이 상대방의 최고. 이건 일반적 소멸 원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최고는 뭐죠? 특별한 소멸의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해제는 형성권은 모두 다 상대방의 최고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제권자의 목적물 훼손. 그래서 목적물 훼손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여기 불가분성에 의해서 행사상의 불가분성과 소멸상의 불가분성,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했다든지 한 사람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한 경우엔 모든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다 해제권이 소멸한 걸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그 다음에 문제 나온 게 대표 예제 28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다. 그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행지체.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행 최고할 때 자 언제까지 이행해라 아니면 뭐 최고합니다. 이행 최고를 하기는 하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최고를 하되 기간을 너무 짧게 준 경우에도 최고의 효력은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지 무조건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약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도 손해배상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상 회복해주고 나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 시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해제 안 하고 있으면 해제권은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목적을 확정할 수 없어도 이행기까지만 목적을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최고해서 해제하는 날까지 이행을 안 해줘야 그래야 해제가 가능한 것이지 이행지체가 발생을 했다 그래도 최고했는데 최고 기간도 지났는데 해제할까 말까 망설이는 동안 상대방이 최고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행을 했다. 그때도 해제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채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최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할 때까지도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해제 사유가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최고 기간이 지났는데 해제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이행을 해버렸다. 그럼 해제권이 소멸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계약의 해지거든요.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목적으로 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매매 계약 하다 보니까 목적물이 이상하다 아니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 그러면 해제하면 되는 건데 해지는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보시면 되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제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그러면 해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이 차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지나간 기간은 유효로 하고 나머지만 계약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 회복해야 되죠. 근데 해지하면요. 원상 회복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 만들 필요가 없어. 지금까지는 유효니까. 그럼 남은 기간만 청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냐 청산이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특별히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다라고 하는데 해지 발생도 약정해지 똑같습니다. 특약으로 정한 거. 법정해지 이거 채무불이행이에요. 또 사정변동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굳이 구분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네,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해지권의 행사 방법도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불가분성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502페이지요. 해지의 효과인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소급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차이가 이거죠.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원상회복해지지만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니까 청산, 남은 기간만 서로 정산하면 된다. 요것도 지금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요. 청산 의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해제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양쪽 가로에서 3번에요. 원상회복에 문제는 생기지 않고 그때까지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요거 두 개 차이만 잘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제와 해지. 그럼 예를 들면 매매계약이다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다. 요거 차이만 잘 비교하시고 소급해서 소멸한다.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아니면 청산의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 나머지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법정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고 합의 해지도 있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굳이 구분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31회 때 나왔던 문제가 뭐냐. 틀린 건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 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행 불능이니까 내가 뭔가 제공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제공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 불능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즉시 해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행 지체는요? 이행 지체라고 얘기하려면 이행기까지 기다려서 이행하지 않아야 그게 이행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지체는 이행기까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최고까지 하지만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되기 전에도 불능이 됐다. 그러면 다시 이행기가 된다 그래서 이행할 가능성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이행의 경우 그렇습니다. 일부 이행의 경우 일부 이행은 추환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이거 가지고 이 불완전 이행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는 추환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계약 전부 해제해야 되죠. 해제할 때는요. 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계약의 소멸까지 했어요. 이제 총칙이 다 끝났는데 이 계약의 해제 해지는 제가 여기다가 필기해드린 이거 한 판 가지고 사실은 답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